무엇을 써야 된다, 무엇에 대해 말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작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한테 걸린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걸린 것을 말하는 사람. 그게 더 아까워.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촉각을 세우고 살다 보면 무엇인가가 걸리고 있는 거고, 그럼 걸린 것들을 잘 챙겨놨다가 걸린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에 가까운 거. 그래서 뭘 써야 될지는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무엇을 써야겠다라는 결심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황인찬 시인님의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황인찬이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이 잠시 작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이제 7월에 냈고, 7월에 맞춰서 여름의 책으로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근데 이 여름의 책을 이제 겨울에 다시 한번 곱씹고 생각해보는 그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황인찬 시인님이 문단계 아이돌이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 인기 비결이 뭐예요? 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운이 좋았고, 그냥 과분하고, 뭔가가 사랑받는다는 거는 그냥 하늘과 땅의 때가 맞아서 운이 좋았다, 그냥 사실 이런 거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름을 좀 사랑하세요?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오히려 저는 더운 것도 추운 것도 싫어서 여름 겨울 안 좋아하고 네. 봄 가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좋은 이유는 사실 생각도 잘 안 들고, 아까도 뭐 비슷한 얘기했지만 좋은 이유는 생각도 안 들고, 근데 싫은 사람 욕은 밤새도록 그쵸. 너무 공감돼요.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싫은 사람 욕은 정말 2박 3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싫은 것들, 마음에 걸리는 것들, 어딘가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짜증이 많아지고, 짜증이 많아지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여름에 대한 이미지들이 항상 좀 더 강렬하게 남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자극적이고 나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름의 이미지들이 조금 더 저한테는 생생하게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 가운데서 가장 오늘 오신 분들과 나누고 싶은 시가 있을까요? 중요한 시라고 말하고 싶은 게 113쪽에 있는 어깨에 기대어 잠든 이의 머리를 밀어내지 못함이라는 시거든요. 이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어깨에 기대어 잠든 이의 머리를 밀어내지 못함. 수학여행의 밤, 아이들은 이불을 펴고 누운 채로 잠들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공중을 떠돈다. 예전에 여기에서 선배가 죽었대.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자퇴를 한 거래. 여기 주인이 교장이랑 친구래. 그래서 매년 여기로 온대. 아이들은 흐린 어둠을 보고 있다.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더욱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아무도 고백을 하지는 않고 말들만 떠도는 수학여행의 밤. 옆반 반장이 혼자 오는데 걔네 담임이 안아줬대. 매점 아줌마가 원래 이 학교 졸업생이래. 아니야, 죽은 딸이 여기 학생이었대. 그래서 온 거래. 저 모든 일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어두운 곳에서 작게 속삭인다면, 그것이 고백의 형식을 갖춘다면 그것은 더욱 진실처럼 들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의 손가락이 옆에 누운 아이의 손가락에 닿아있다. 실수로 그런 것처럼. 와. 감사합니다. 너무 음악적이네요. 이 시는 말하자면 이 책의 제목이 잠시 짧게 고백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고백 그리고 고백할 수 없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고백의 형식, 특히 시는 더더욱 아주 그 1인칭에 한없이 무한히 가까운 고백의 형식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언어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게 말하자면 시에 대한 저의 생각이기도 한데요. 이 책의 제목을 이제 이 난다 출판사의 대표인 김민정 시인과 함께 얘기했는데, 김민정 시인님이 야, 너는 너는 진짜 시 얘기밖에 안 한다. 이 책의 정말 대부분이 시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넌 진짜 시 얘기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제목은 이걸 해야 된다라고 딱 들이미신 거예요. 잠시 짧게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시인이니까. 잠시 짧게 고백하는 사람이 시인이니까 이거는 이 책의 제목은 이거야만 한다. 이 책의 이야기는 좀 그런 거거든요. 왜 수학여행을 밤에 가면 애들이 다 함께 누워 있으니까 어둠 속에서 천장을 다 함께 바라보고 있으면 서로의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무엇인가를 그냥 막 말하게 되고. 그쵸. 그게 말하자면 사실은 그 어둠 속에서 그렇게 이 얼굴을 보지 않고 있으면 뭔가 그 고백의 형식 같은 게 이루어지는데, 근데
근데 그때 하는 말도 사실 별거 없잖아요. 왜냐면 그쵸. 유스 호스텔 그곳이 정말 시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곳이라 애들이 다 믿을 수 없어서 야 이거는 정상적인 절차로는 우리 학생이 갈 수 없는 곳이다. 뭔가 비리의 온상이다. 비리가 인도되어 있다. 우리 교무부장이랑 어. 부장이랑 누구랑 친구인 게 분명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별의별 얘기들이 막 둥둥 떠다니고 그 어둠 속에서는 고백 형식을 빌어서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실은 고백은 자신의 진실을 털어놓는 일이 고백인데 그 진짜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그곳에서 둥둥 떠다니는 그 순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약간 미심쩍은 얘기도 나오고 막 반장이 오는데 담임이 왜 안 와줘요. 매점 아줌마 딸이 여기 죽은 딸이 여기 학생이었대 뭐 이런 말들도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생각할수록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모두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고백을 말하는 그 사이에서 고백을 하지 못하는 한 명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애는 이 어두운 곳에서 옆에 누운 아이의 손가락을 자기 손가락을 살짝 닿게 두고 있는 거예요. 실수로 그런 것처럼 이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그 무엇인 거죠. 박수 한번 칠까요? 아니 박수 진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장면을 만들려고 한 거고 제목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왜 수학여행 갔을 때 옆자리에 애들 좋아하는 애가 앉아갖고 있으면 걔가 잠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절대 못 밀어내는 그 순간.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해줄 수도 없고 뭐 그런 순간, 그 이상한 순간 그쵸. 있잖아요. 고백이 떠다니는 와중에 고백을 하지 못하는 한 누군가의 이 장면을 그리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이 시의 형식하고 참 그리고 시라는 양식하고 참 가까운 그 무엇이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에 이 시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이 시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시까지는 아니어도 이 책을 이루는 데는 중요한 시 중에 하나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뭔가 얘기할까 말까? 막 고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크게 선언하는 거는 아니니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되게 조그맣게 남들이 들을까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 그게 시와 닮아 있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잠시 작게 고백하는 사람, 이 문장만으로도 저는 하고 이렇게 탄성이 터져 나왔었거든요. 제가 해금 연주가라서 그런지 오늘 오셨으니까 또 연주를 한 곡 들려드려야 사실 그걸 제일 되잖아요. 기대하고 왔어요. 너무너무 기대하고 왔어요, 진짜. 국악이 거느리고 있는 텍스트들이 있잖아요. 텍스트하고 이 컨텍스트와 이야기들이. 네, 어떤 게 있죠? 뭐 판소리나 이런 사설들을 판소리도 말씀하는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데 시들도 그렇고 시조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야기들 같은 게 되게 저는 국문과가 아니고 문창과라서 사실은 이제 고전들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좋아하는 이야기들 거기에 많이 가까워지는 게 생겨서 그게 저한테는 좀 되게 많은 도움이 된다. 또 오래된 옛날 이야기들도 많고 네. 고사들도 되게 네. 많고. 저는 그 변광세가 이 이야기들도 너무 좋고. 병광세 타령, 병광세 전이 있었죠. 네. 춘향전처럼. 네. 지금은 네, 사라졌잖아요. 사라졌는데 그 이야기는 남아 있잖아요. 그 이야기도 너무 생각할 게 너무 많은 이야기. 그래요? 어떤 이야기죠? 그러니까 천하 잡놈인 병광세랑 또 무슨 모였는지 옥녀였는데 그 옥녀가 하나는 북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남에서 올라와서 가운데서 만나서 이제 있을 곳 없는 자들이 만나는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병광세가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장승을 장작으로 쓰거든요. 장승을요? 장승을 배우다가 뗄감으로 어머나. 쓰고 사실은 진짜 잡놈 맞네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이 경을 칠 일인 거잖아요. 그쵸. 경을 칠 일. 그래서 이거에 분개한 장승들이 이 병광세를 일종의 저주를 내리거든요. 저주를 내려갖고 저주를 받고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건데 그래서 이제 동료가 이 병광세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혼자서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했더니 그 사람은 그거를 무슨 살이라고 초상살이라고 했나? 약간 그 저주받은 시체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생각할 게 많아서 좋았다. 배운 게 많다. 재밌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 책 가운데서 가장 흥미롭게 막 읽었던 부분이 좀 뒤에 나오는 챕터였거든요. 거칠고 사악한 노인은 될 수 없지만 왜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이 좋았을까요? 아까 좀 병광세전하고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이제 예이츠인데 네. 예이츠가 좋은 이유는 그 사람이 진짜 미친 사람이라서 저거 좋아하거든요. 노벨문학상 받은 수상 작가인데 예이츠는 평생 동안 자신이 늙어간다는 사실을
거를 못 견뎌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평생 동안 짝사랑했던 그 모드곤이라고 하는 여성한테 계속 이제 구애를 해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고, 근데 그 모드곤이 이제 딸을 낳았더니 그 딸한테 또 구애를 하는 미친. 그래서 이 양반이 근데 뭘 했냐면, 이 책에 써 있는 내용인데 뭘 했냐면 70대에 회춘 수술을 받았어요. 그게 그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정관을 이렇게 묶는 수술인 거예요. 막 의학적 효과는 없고 그냥 이상한 수술이 유행을 했던 거죠. 그때 근데 그 수술을 받고 이 놓친 애가 자기 친구한테 편지를 써요. 나 완전 새로 태어났다. 나 지금 완전 와일드 올드 위키드 맨이야. 너무 좋다. 거칠고 사악한 누이님이라고 말을 해놓고 편지를 쓴 거예요. 또 근데 심지어 그 말을 와일드 올드 위키드 맨이라는 말이 스스로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와일드 올드 위키드 맨이라는 시도 씁니다.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시작이 나는 여자들에 미쳤기 때문에 언덕에 미쳤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거칠고 사악한 노인이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는데 내용이 그래서 젊은 처자한테 여보 그 처자 나는 내가 바라는 건 딴 게 없어. 나는 나 죽을 때 그 지붕 있는 곳에서 죽었으면 좋겠고 내 옆에 나 눈을 감겨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게 무슨 수작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수작을 거는 거예요. 그게 수작이구나. 네. 이게 뭐 그러니까 인류애를 발휘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젊은 처자한테 추천되는 거 이다 있고. 근데 그 처자가 아주 현명하게 어떻게 대처하냐면 죄송하다고 내가 돌봐야 될 그 이 노인은 저 하늘에 있는 더 늙은 사람이야. 하늘에 있는 더 큰 노인한테 나는 지금 내 사랑을 다 바쳤고 이 염주를 계속 이제 돌려야 돼가지고 그래서 손이 바빠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을 돌봐줄 수가 없고 눈을 감겨드릴 수가 없다라고 거절한 거예요. 계속 방어를 하네요. 아무튼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럼 됐어 그러면서 이제 휘적휘적 나가요. 근데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데 이거를 읽어볼게요. 네. 하늘의 노인으로부터 나온 빗줄기가 올바르게 배운 남자가 부정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태워버린다. 그러나 추잡한 늙은이 있나 차선을 선택한다. 그것을 잠시 모두 잊어버리리 여인의 젖가슴 위에서. 이렇게 말하는 시인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대로 늙은 사람이면 순리에 맞게 저 신께 모든 걸 맡기고 천국에 갈 생각을 할 것인데 나는 그거 안 할 거다. 올바르게 배운 남자가 부정할 수 없는 이 빗줄기가 그 고통을 태워버리게 되는데 나는 그 빗줄기 속에서 고통을 이제 불태워버리고 구원받는 일, 평안에 도달하는 일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와일드 올드 위키드 여인을 찾아 헤매면서 나는 떠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끝나는 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친 이걸 72살 때 쓴 거거든요. 이게 72에 이런 시를 쓰기 말이 되나 싶은데 이 사람은 계속 자기 노화를 계속 저항하는 죽음을 저항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원숙해지는 세계를 어떤 의미에서는 경계하는 근데 경계하면서 동시에 이 약간 미친 사람 특유의 거대한 세계관을 계속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계속 뭔가를 부수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게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그렇게 나도 가능하면 말년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행복하고 원숙한 노인보다는 좀 차라리 괴팍하고 성질 나쁜 노인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작업을 계속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죠.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굉장히 원숙해졌다. 이 하나의 양식이 완성이 된 것 같다. 그게 다르게 말하면 고착화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오늘 새로 태어났다. 음악을 새로 시작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갱신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삶이 되게 굉장히 익사이팅할 것 같다. 새로운 실험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자기 자신을 갱신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 그 황인찬 시인님의 그 마음의 태도가 너무 멋있고 저도 이거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인님이 그리는 말년의 예술상은 딱 그건가요? 그 거칠고 사악한. 근데 이걸 어디서 누가 황인찬 씨는 나중에 회춘수술 받고 싶나 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가 절대 아니고 여인의 젖가슴이에서 이거 아닌가요? 절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 모델 선생님들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생존 작가 중에는 김혜순 시인 같은 분들이 김혜순 시인. 네, 진짜
지금 이 시대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인이거든요. 이제 거인의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쵸. 거인이 다 사라진 시대가 음. 됐는데 흔히 60년대생인데 음. 거의 마지막 거인처럼 남아있는 음. 그런 사이즈의 작업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도 시력이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도 시가 계속 갱신이 어. 되는 거예요. 큰 자기 주제 아래에서 형식이나 주제 확장이나 이런 게 계속 갱신이 돼가지고 아무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어르신들은 음악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른 필드거든요. 다른 필드예요. 무슨 작업을 하든 다른 필드인데 이 현역들 노는 필드에서 노는 작업을 하는 아, 여전히 새로운 듯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러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후배들은 어떻게 하라고 오. 그런 분이라 와. 그렇게 되면 좋겠죠.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새로운 스타일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건 거잖아요. 그 현역들과 견주어도 다를 바 없이. 저도 김혜순 선생님의 시를 꼭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많이 와주셨으니까 관객분들과의 대화를 나눠볼까요? 일상을 놓고 봤을 때 작업을 하는 시간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게 진짜 제 요즘 가장 큰 고민인데 프리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그때 맨날 다른데 아마 프리랜서 분들 아시고 프리랜서들은 내 워랍을 맞추려고 그러면 일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을 이만큼 차야 일이 유지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들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3살 등단했다고 했었는데 23살부터 30살 군대 가기 전까지는 거의 반백수처럼 학교 다니면서 시만 쓰고 살았어요. 거의 알바만 하고. 그래서 눈 뜨는 거의 모든 시간은 노는 시간이면서 시 쓰는 시간이었거든요. 일하는 시간이나 뭐 학교 가거나 이런 거 빼고는. 근데 이제 30살 군대 갔다 와가지고 32에 이제 전역하고 나서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시 쓰는 시간을 마련하는 게 되게 큰 싸움이 되어버려가지고 옛날에는 매일 썼거든요. 시를.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하루에 글 쓰는 시간을 뺄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아예 작업 방식을 바꿨어요. 짧은 시간 안에 확 집중해서 빨리 들어가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작업 방식으로 아예 바꿔버렸고 지금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 루틴 안에 하루에 글 쓰는 시간 뺄 수 있는 거는 보통은 3시간 이제 다른 취미 시간이 별로 없어요. 취미 시간이 별로 없고 노는 시간 없고 운동 갔다가 집에 식물들이 물 줬다가 잠깐 앉아갖고 유튜브 보면서 밥 먹고 그러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 음식이 있죠. 네. 그럼 삶의 행복 지수가 10이라고 치면 몇 정도? 행복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행복이 뭐지? 말초적인 즐거움들이 있죠. 맛있는 음식 딱 먹고 그런 거 되게 즐거울 때 좋은 거 봤을 때 아니면 되게 아름다운 걸 봤다고 느꼈을 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즐거움이긴 한데 행복이. 근데 저는 굳이 따지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시인으로서 살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살고 있고 그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가 다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다면 마장 낙관을 하고 살아갈 수는 없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다 여기서 다 함께 죽을 게 아니라면 이왕이면 열심히 방법을 찾고 살자. 열심히 살고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야지. 뭐가 좋은지부터 고민하면서 그런 거에 좀 가까운 건가인 거죠. 그래서 약간 이 행복이란 말이 좀 어려워요. 행복한 사람이 인 거겠죠? 행복한 사람 맞으세요. 맞으십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작업 시간을 이렇게 어렵게 빼셔서 식사에 남으시면은 네. 뭘 써야 되지 하는 고민은 안 되시죠? 아, 뭘 써야 되지? 그러니까 뭘 써야 될지가 글감이 생각이 안 난다. 씻을 때는 항상 생각이 안 나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될 때까지. 근데 보통은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는 평소에 원래 메모를 많이 하거든요. 메모들에서 뽑아내가지고 생각이 안 나도 일단 계속 붙여요. 말을 뽑아내면서. 뽑아내면 이제 막 계속 뽑아내다 보면 눈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걸로 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무엇을 써야 된다, 무엇에 대해 말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작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한테 걸린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걸린 것을 말하는 사람. 그게 더 아까워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촉각을 세우고 살다 보면 무엇인가가 걸리고 있는 거고 그럼 걸린 것들을 잘 쟁여놨다가 걸린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에 가까운 것 같아서 뭘 써야 될지는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무엇을 써야겠다라는 결심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영감이 떠올라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팍 뭐가 떠올라가지고 빠르게 쓰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자기 방법론 자체가 빠르게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것저것 조각들을 가져와서 맞춰보고 해보고 깎아봤다가 아니면 버리고 옛날에 버렸던 거 다시 꺼내 와가지고 올려보기도 하고 이거를 계속하면서 이 왁구를 맞춰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안 돼요. 근데 가끔 운 좋게 빨리 붙으면 빨리 끝나는 건데 재밌네요. 작업 방식이 그려지니까. 또 질문. 네. 저 몇 개는 이제 요즘에는 좀 자기 연민이 저한테 이제 이게 잠재워져 있다가 이제 저도 모르게 이게 이제 뭐 호르몬의 변화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쑥불쑥 나와서 조절이 안 될 때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이제 좀 징징대거나 이렇게 감정 기복이 있는 순간들이 네. 있는 것 같은데 그 자기 연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라도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야죠. 왜 그거 뭐 그럴 거 없죠. 근데 자기 연민을 자기가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냥 그런 거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 이것만 없으면 되는 거고. 근데 뭐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야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냥. 근데 진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징징대도 되는 사람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안 징징댈 수는 없어요. 살면 살수록 더 억울하고 열받는 일이 너무 많은데 또 내 마음속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냥 그럴 때 그냥 서로 흉한 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를 만들어 놓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종류에 내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그런 거라 잘 쟁여놨다가 야 근데 진짜 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작가님은 누구한테 징징거리세요? 제가 성격상 잘 안 징징대거든요. 어. 근데 그래도 진짜 내가 남한테 쪽팔려서 말 못하겠다 싶은 거를 말하는 친구는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이제 어르신들 선생님들 중에는 어쩌다 보니 친구를 다 잃어버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체로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거 스스로 감당이 잘 안 되고 애한테 보일 게 아닌데 애한테 보이고 막 이렇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딘가를 건강하게 배출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시가 시를 쓰고 나서 한 편이 완성됐다, 약간 퇴고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감각증이 언제 받으세요? 둘 중 하나인데 더는 못하겠어 갖고 끝날 때도 있고 난 더는 못한다. 이건 내가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다듬는 거다 라고 할 때 끝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럴 때도 있어요. 한 30%쯤 만들어 두면 이제 30%면 이미 구성의 어느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끝이 보여요. 이거는 끝이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끝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장면이 보여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느냐, 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도달을 했는데 크게 무리하지 않고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내가 도달해야 될 마지막에 도달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오케이 그럼 일단은 지금은 여기까지라는 느낌으로 손을 뗄 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돌아보면 이 끝이 그 끝이 아닌가 봐가 될 때도 있어가지고 다시 하게 될 때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더는 못하겠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